노벨상 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본 영상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허구성, 과장성, 추측성 정보를 걸러내고 검증된 정확한 지식만을 엄선하여 전해드립니다. 오늘 노벨상 세계에서 살펴볼 수상자는 1901년도에 있었던 노벨상 최초의 화학상 수상자인 야코브스 판토호프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화학의 추상적 원리를 체계화한 개척자. 이 이야기부터 시작해보죠. 1901년, 그러니까 노벨상 정말 초창기인데 첫 화학상이 이 야코브스 판토호프에게 갔어요. 이게 단순히 뭘 발견했다기보다는 화학 전체의 어떤 이론적 틀을 만들었다, 이런 평가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판토호프 이전에는 화학이 주로 실험하고 관찰하고 새로운 물질 찾고 약간 이런 경험적인 면이 강했거든요. 네, 그렇죠. 실험 위주였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근데 판토호프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거예요. 분자를 그냥 종이에 그리는 그림이 아니라 실제 이 3차원 공간에서 어떻게 생겼는지 이 구조를 봐야 한다. 이게 바로 입체화학이죠. 분자의 실제 모양, 그게 중요하다고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 2D 설계도가 아니라 3D 모델로 봐야 한다는 거네요? 이게 되게 혁신적이었겠는데요. 네, 그리고 또 하나가 물리화학 분야를 열었다는 점인데요. 물리화학이요? 네, 뭐랄까 삼투압 현상이나 화학 반응이 얼마나 빨리 진행되는지, 또 어디서 평형을 이루는지, 이런 화학 현상들을 물리 법칙이랑 수학을 동원해서 설명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를 들면요? 식물이 뿌리로 물 빨아들이는 거 있잖아요. 그 삼투 현상. 그것도 이제 수학 공식으로 딱 설명하고 예측할 수 있게 된 거죠. 막 흩어져 있던 실험 결과들을 하나의 큰 이론으로 묶어낸 거예요. 와, 그래서 첫 노벨상이 이분에게 간 거군요. 단순히 뭔가 찾아낸 것 이상으로 이 과학 지식 전체의 구조를 세우고 자연을 더 깊게 이해하는 방식 자체에 큰 의미를 둔 거네요. 노벨위원회가요. 그렇죠. 그런 선언적인 의미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럼 이분은 어떤 배경을 가졌을까요? 두 번째, 네덜란드에서 싹든 학문적 기질을 좀 보죠. 1852년 네덜란드 로테르담 출생이고 아버지가 의사이자 약제사. 어릴 때부터 좀 과학적인 환경이었겠네요? 네, 그럴 수 있죠. 또 로테르담이 항구 도시라 굉장히 개방적인 분위기였을 거고요. 근데 재밌는 건 어릴 때 과학보다는 오히려 시, 문학, 철학 이런 쪽에 훨씬 심취해서 시인을 꿈꿨다는 거예요. 네, 시인이요? 와, 정말 의외인데요? 문학 소년이었군요. 그랬다고 합니다. 근데 동시에 수학이나 물리학적 재능도 아주 뛰어났대요. 복잡한 현상 속에서 어떤 패턴을 찾아내고 이걸 추상적인 모델로 만드는 능력이요. 그게 또 나중에 화학 연구랑 연결이 됐겠네요. 네, 그렇죠. 어쩌면 이런 예술적인 감수성이랑 논리적인 사고가 합쳐져서 남들이 못 보는 걸 보게 한 걸지도 모르죠. 그리고 독일어, 프랑스어, 라틴어 같은 언어 능력도 뛰어나서 국제적인 교류에도 유리했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냥 책만 보는 게 아니라 스스로 실험하고 깊이 생각하는 그런 비판적인 태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세 번째, 화학과의 만남. 문학소년에서 과학 선구자로. 이 전환은 어떻게 된 걸까요? 문학도를 갑자기 화학의 세계로 이끈 매력이 뭐였을까요? 자연현상 뒤에 숨어있는 어떤 논리, 그리고 수학적인 질서, 이런 것에 매력을 느꼈다고 해요. 논리와 질서요. 네, 어쩌면 시나 철학으로 세상을 이해하려고 했던 것처럼 화학을 통해서 자연이라는 어떤 거대한 텍스트의 문법, 구조를 탐구하려고 했던 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유럽 유학을 떠나죠. 독일 본에서는 케큘레 밑에서 분자 구조를 공간적으로 보는 눈을 키우고, 파리에서는 뷰르츠 밑에서 유기화합물의 구조와 기능, 특히 입체 구조에 대한 초기 아이디어를 얻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인 순간이 왔군요. 1874년 정사면체 탄소 구조 가설 발표. 이게 22살 때라면서요? 네, 아주 젊은 나이였죠. 탄소 원자가 중심에 있고 4개의 팔이 정사면체 꼭지점 방향으로 뻗어 있다. 이 3차원 아이디어가 당시로서는 너무 파격적이었어요. 네, 당시에는 다 평면으로 생각했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는 막 비웃음도 사고 인정받지 못했다고 해요. 하지만 결국엔 탄탄한 논리와 증거로 학계를 설득해냈죠. 이런 걸 보면 판토호프가 단순히 기술적인 화학자가 아니라 과학 자체를 깊이 사유하는 과학 철학자 같은 면모가 있었던 것 같아요. 다학제적인 배경 덕분이었겠죠? 네, 정말 여러 분야를 넘나들었네요.
네 번째, 지적 여정의 터전들, 유럽의 대학계들의 누비다. 이 부분을 보면 그게 더 잘 드러나는 것 같아요. 라이덴, 본, 파리, 또 뷰르츠부르크 여러 대학을 다녔군요. 네, 각기 다른 곳에서 다른 강점을 흡수한 거죠. 뭐랄까, 독일에서는 주로 분자의 구조를 보는 훈련을, 프랑스에서는 분자의 기능이나 반응을 이해하는 법을 배운 셈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걸 제대로 하려면 수학이랑 물리학이 꼭 필요하다는 걸 깨닫고 이 분야들도 깊이 공부했고요. 전략적인 선택이었던 거죠. 아, 그냥 화학만 판 게 아니군요. 네. 그리고 1878년에 암스테르담 대학 교수가 되어서는 아예 물리화학 연구소를 직접 세우고 이론화학의 토대를 닦으면서 후학 양성에도 힘썼습니다. 국제 학술 교류도 아주 활발했고요. 진짜 국제적인 과학자였죠. 그리고 드디어 노벨상 수상으로 이어지는 연구가 나오네요. 다섯 번째, 삼투압과 용액의 법칙, 수상의 결정적 연구 분야. 이게 직접적인 계기가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1886년에 발표한 논문인데요. 묽은 용액 속에 녹아있는 용질 입자들이 나타나는 그 삼투압 있잖아요. 그게 마치 기체 분자들이 나타내는 압력하고 똑같은 수학 법칙을 따른다는 걸 발견한 겁니다. 아, 그 유명한 파이브이는 NRT. 이거 고등학교 화학 시간에. 네, 맞아요. 그 식입니다. 기체 상태 방정식 PV는 NRT랑 형태가 거의 같잖아요. 네네, 정말 똑같네요. 그러니까 용액 속 입자들도 기체 분자처럼 행동한다. 이걸 증명한 셈이죠. 물질 상태에 대한 이해를 엄청나게 넓힌 거예요. 와, 이게 물리화학 분야로 확실히 세운 계기가 됐겠군요. 그렇죠. 그리고 파급 효과가 정말 컸습니다. 특히 생물학, 약학, 의학 쪽에서요. 세포막을 통해 물질이 어떻게 이동하는지, 약물이 몸에 어떻게 흡수되는지, 우리 몸의 체액 조절 같은 생명 현상을 이해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이론적 바탕을 제공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생물 물리화학의 시작이라고도 할 수 있죠. 정말 대단하네요. 복잡해 보이는 실험 데이터 속에서 이렇게 간결하고 아름다운 법칙을 찾아내다니 이게 바로 과학의 힘이 아닌가 싶습니다. 관찰된 현상을 하나의 통합된 이론으로 묶어내는 거예요. 네, 정말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섯 번째, 입체화학의 선구자. 삼연체 탄소의 개념 제안입니다. 22살의 판토프가 정말 혁명적인 아이디어를 내놨다고 들었는데요. 네, 그렇죠. 당시 화학계는 분자를 그냥 납작한 그림처럼 2차원으로만 생각했는데 그는 어떤 다른 그림을 그렸던 건가요? 네, 그러니까 판토프 이전에는요, 분자 구조식이 같으면 그냥 뭐 같은 물질이다. 이렇게 여기는 게 일반적이었어요. 아, 그랬군요. 그런데 그는 이제 탄소 원자가 있잖아요. 이게 4개의 다른 원자나 그룹이랑 결합할 때 이게 평면이 아니라 마치 피라미드처럼요. 정사면체 형태로 3차원 공간에 배열된다는 거죠. 3차원이요? 네, 당시로서는 정말 상상하기 힘든 가설을 제시한 겁니다. 비유하자면 같은 레고 블록으로 배를 만들 수도 있고 자동차를 만들 수도 있는 것처럼 원자들이 어떻게 배열되느냐, 그 공간적인 모양 자체가 중요하다. 이렇게 본 거죠. 아, 그러니까 단순히 분자를 뭐 종이에 그리는 방식을 넘어서 그 모양, 그 자체, 3D 형태가 물질의 성질을 결정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와, 당시 화학자들한테는 진짜 충격이었겠는데요.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러면 굉장히 센세이셔널했죠. 이 3차원 구조 개념이 바로 그 거울상 이성질체 현상을 설명하는 열쇠였거든요. 아, 그 왼손, 오른손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아요. 바로 그거죠. 화학식은 똑같은데 마치 여러분의 왼손과 오른손처럼 서로 포개지지 않는 분자들 있잖아요. 네. 얘네들이 왜 물리적, 화학적으로, 특히 생물학적으로 다른 성질을 보이는지 이걸 아주 명쾌하게 설명해 준 거예요. 아하. 오래되면 우리가 오늘날 약을 개발할 때요. 같은 성분이라도 3차원 구조가 다르면 하나는 약효를 내는데 다른 하나는 심각한 독성을 보일 수 있다. 이 사실이요. 네. 이게 바로 판트호프의 통찰 덕분이에요. 와, 정말 중요하네요. 네. 생명현상, 특히 뭐 단백질이나 DNA 같은 복잡한 생체 분자의 기능을 이해하는 데도 아주 필수적인 개념이 된 거죠. 생각해보면 우리가 먹는 약이나 우리 몸 안의 단백질들이 전부 다 3차원 구조를 가지고 활동하는 건데 그 시작에 판토프가 있었군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실험적인 증거가 좀 부족한 상황에서 수학적인 모델링이랑 논리만으로 이걸 제안했다는 게 정말 대단한데요? 네. 그의 그 과학적인 직관력과 이론을 구축하는 능력이 얼마나 뛰어났는지를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7번째,
노벨상 수상의 공식 사유, 물리화학의 이론화입니다. 이런 혁신적인 이론들이 결국 1901년 최초의 노벨 화학상으로 이어졌군요. 네,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공로를 인정받은 건가요? 공식적인 이유가 뭐였죠? 노벨위원회가 밝힌 공식 수상 이유는요. 용액에서의 삼투압과 화학적 평형에 관한 법칙, 발견, 그리고 이를 통해 화학 이론의 기초를 정립한 공로였습니다. 아, 삼투압이랑 화학 평형. 네, 근데 핵심은 뭐냐면요. 그가 화학 반응이나 현상을 단순히 관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걸 물리학이랑 수학의 언어를 빌려와서 정량적이고 체계적인 법칙으로 설명해냈다는 점이에요. 아하. 이게 바로 물리화학이라는 새로운 학문 분야의 탄생이었던 거죠. 아, 그러니까 어떤 특정 발견 하나하나보다는 화학이라는 학문 자체를 이해하고 설명하는 어떤 틀, 그 프레임워크를 새로 만들었다. 여기에 더 큰 의미를 둔 거군요. 정확합니다. 네. 이건 청취자 여러분께서 과학 발전의 과정을 이해하는데 좀 주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노벨위원회는 그를 단순히 새로운 현상을 발견한 사람이 아니라 화학이라는 분야를 이론적으로 체계화한 창시자로 인정한 겁니다. 창시자요? 네. 이건 뭐 실험적인 발견만큼이나 자연 현상의 근본 원리를 밝히는 그 이론적인 기여의 중요성을 인정한 아주 중요한 선례가 되었고요. 네네. 또 화학, 물리학, 수학이 이렇게 만나는 거 다 학문적 연구의 가능성을 보여준 상징적인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융합 연구의 중요성을 또 보여준 거군요. 그렇죠. 자, 8번째, 응원과 확산, 약학 생물학 분야로의 영향력입니다. 판트호프의 이론, 특히 그 삼투압 법칙하고 입체화학이 화학계를 넘어서 다른 분야, 특히 우리 삶과 밀접한 분야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우선 삼투압 법칙은요. 생명 현상을 이해하는 데 정말 중요합니다. 네, 여러분 몸속 세포 있잖아요. 네. 이 세포가 영양분을 흡수하고 또 노폐물을 배출하는 과정, 그리고 신장이 혈액을 걸러내고 우리 몸 체액의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메커니즘 같은 거요. 아, 네네. 이런 것들이 전부 삼투압 원리하고 관련이 깊거든요. 이런 생리 현상을 물리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되면서 생물 물리학이라는 분야가 발전하는 중요한 토대가 된 거죠. 그렇군요. 그럼 입체화학은 역시 약학과 관련이 깊겠죠? 네, 그렇습니다. 입체화학은 뭐 제약 산업에 거의 혁명을 가져왔다고 할 수 있어요. 혁명이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화학식은 같아도 그 3차원 구조, 그러니까 모양이 다르면 약효가 전혀 다르거나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 그 이성질체 약물 개념이 확립된 거죠. 네. 그 비극적인 탈리노마이드 사건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그게 바로 이 개념의 중요성을 정말 뼈아프게 일깨워준 사례입니다. 아, 맞아요. 끔찍했죠? 네, 그래서 오늘날 더욱 정밀하고 안전한 신약을 설계하는 기본 원칙이 되었고요. 또 DNA나 단백질 같은 생체 분자의 복잡한 3차원 구조와 기능을 연구하는데도 없어서는 안 될 이론적인 기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 결국 여러분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인 거죠. 그렇네요. 정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쳤군요. 자, 9번째, 후속 연구자들에게 준 유산, 현대 물리화학의 초석입니다. 판트호프가 이렇게 직접 길을 닦았다면 그 길 위에서 또 어떤 과학자들이 중요한 발자취를 남겼을까요? 그의 이론과 방법론은 정말 수많은 후배 과학자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예를 들면 오스트발트라고 화학 반응 속도론 연구한 분, 또 네른스트라고 화학 연력학, 루이스는 화학 결합 이론, 그리고 에밀 피셔라고 유기화학이랑 생화학에서 입체화학을 응용한 분. 와, 다들 정말 유명한 분들이네요. 노벨상 수상자들도 많고요. 네, 맞아요. 이분들이 다 그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판트호프가 물리화학이라는 아주 튼튼한 기초를 놓았기 때문에 그 위에서 후속 연구들이 이렇게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었던 겁니다. 단순히 영향을 준 것을 넘어서 그의 이름이 붙은 법칙이나 개념들이 지금도 여전히 중요하게 쓰이고 있죠. 물론입니다. 판트호프의 삼투압 법칙, 또 판트호프 개수라고 해서 I로 표시하는 거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은 지금도 화학이나 생물학 교과서에 아주 핵심적인 개념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 중에도 그의 유산이 담겨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또 그 복잡할 수 있는 이론들을 아주 명확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한 그의 저술들, 이게 물리화학을 하나의 독립된 학문 분야로 자리 잡게 하고 또 과학 지식이 다음 세대로 효과적으로 전달되는데 정말 크게 기여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10번째, 수상 이후의 삶과 학문적 여정입니다.
노벨상이라는 정말 큰 영예를 아는 후에 판토호프의 삶은 어떠했나요? 그는 이제 독일 베를린 왕립과학원 회원으로 초빙이 됐고요. 또 베를린 대학교 교수로 임명되어서 연구와 후학 양성에 더욱 힘썼습니다. 아, 독일로 가셨군요. 네. 근데 특히 그는 본인이 이론가였음에도 불구하고요. 이론과 실험의 긴밀한 연결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오, 그 점이 흥미롭네요. 네. 뭐 수식이나 법칙은 자연을 설명하는 그냥 도구일 뿐이다. 결국에는 실험적인 증거를 통해서 검증되고 실제 현상에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가르쳤죠. 정말 중요한 지점이네요. 마지막까지 연구에 대한 열정이 대단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하지만 워낙 왕성한 학문 활동이랑 강연 등으로 좀 건강이 점차 나빠졌어요. 아이고, 네, 그래서 결국 1911년에 58살의 나이로 오랜 지병이었던 폐결핵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너무 젊은 나이에. 그렇죠. 근데 병상에 누워서도 화학 평형이나 용액 이론에 대한 연구를 계속 고민했을 정도로 그의 그 학문에 대한 열정은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식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런 모습이 후대의 많은 과학자들에게 큰 귀감이 되고 있죠. 11번째, 비판과 논쟁. 판토호프의 그 혁신적인 이론들이 뭐랄까 처음부터 막 환영받고 그런 건 아니었군요. 특히 그 유명한 사면체 탄소 구조 있잖아요. 그 입체화학 개념. 그거 처음 나왔을 때 비판이 상당했다고요. 네, 맞아요. 당시 화학계 분위기가 워낙 강력한 실증주의 이런 거였거든요. 실증주의요? 네, 그러니까 눈으로 직접 보고 실험으로 증명되는 것만 과학이다, 뭐 이런 거죠. 아, 근데 판토호프는 원자의 공간 배열, 이건 뭐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잖아요. 그걸 이야기했으니 검증 불가한 상상 아니냐, 심지어 좀 심하게는 문학적 상상력이다, 이런 호평까지 들었죠. 하하, 문학적 상상력이라니. 네, 게다가 분자 구조를 직접 볼 수 있는 X전 결정화학 같은 기술, 이런 게 아예 없던 시절이었으니까요. 어쩔 수 없는 한계도 있었고요. 아, 그래서 실험으로 바로 볼 수 없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비판을 받았군요. 참, 지금 생각하면 좀 이해하기 어렵기도 한데요. 근데 판토호프는 여기에 어떻게 대응했답니까? 뭐 일일이 반박하고 싸우기보다는 그냥 이론 자체가 가진 힘으로 보여주려고 했어요. 이론의 힘으로요? 네, 예를 들면 그 사면체 모델이 기존 이론으로는 설명하기 좀 애매했던 광학 활성 현상 있잖아요. 아, 네네. 빛의 편광면을 회전시키는 거요. 맞아요. 그걸 분자의 3차원적인 비대칭 구조로 아주 명쾌하게 설명을 해냈거든요. 결국에는 이론의 그 설명력, 예측력, 이걸로 비판을 넘어선 셈이죠. 그렇군요. 삼토압 법칙도 좀 비슷한 상황이었나요? 생물학자들이 좀 의문을 제기했다는 이야기도 들었는데요. 맞아요. 비슷했습니다. 아니, 생명현상이 일어나는 그 복잡한 용액을 어떻게 그렇게 단순한 기체 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냐? 이런 의문이었죠. 아하, 충분히 가질 만한 의문인데요.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이론이라는 게 진짜 실제 세계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냐, 아니면 현상을 잘 설명하고 예측하는 그냥 유용한 도구냐 하는 과학 철학의 아주 오래된 질문하고도 연결돼요. 흥미롭네요. 판토호프는 후자. 그러니까 예측하고 설명할 수 있으면 그게 이론의 가치다, 이런 입장이었어요. 이 관점이 나중에 과학 이론의 역할을 이해하는데 아주 큰 영향을 미쳤죠. 이야, 이런 혁신적인 이론을 내놓고 또 비판에도 흔들리지 않았던 판토호프. 12번째, 학문에 대한 태도와 인격적 모습은 어땠을지 또 궁금해지는데요. 이분은 지식을 막 뽐내고 과시하기보다는 아주 명쾌하게 설명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명쾌한 설명이요? 네, 가장 아름다운 과학은 자연의 단순함 속에 있다, 이렇게 믿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내용이라도 듣는 사람이 쉽게 이해하도록 설명하려고 엄청 노력했고, 또 질문이나 반박을 굉장히 장려했어요. 오, 질문과 반박을요? 네, 심지어 내 이론에 대한 가장 날카로운 비판이 최고의 스승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였으니까요. 와, 자기 이론 비판을 스승으로 삼는다니. 이건 정말 보통 태도가 아닌데요. 그렇죠. 연구실 자체를 아주 자유로운 토론의 장으로 만들려고 했고요. 또 문학을 워낙 좋아해서 과학 설명할 때 비유 같은 걸 즐겨 사용하기도 했어요. 아, 문학을 좋아하셨군요.
네, 그 유명한 저서 화학 동역학 연구를 보면 그냥 수식만 있는 게 아니라 아주 명료하고 아름다운 해설이 같이 있거든요. 개인적인 명예보다는 진리에 조금이라도 더 가까워지는 게 최고의 기쁨이다 이러면서 굉장히 겸손했다고 해요. 그래서 경쟁이 치열했던 당시 학계에서도 존경을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가정에도 아주 헌신적이었다고 전해집니다. 학문적 성취도 대단하지만 인품도 정말 훌륭했군요. 13번째, 글을 기리는 방식들을 보면 그런 존경심이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겠네요. 물론입니다. 당장 여러분 화학 공부하다 보면 접하는 판토호프 계수, 판토호프 법칙, 삼투압 법칙이라고도 하죠. 이런 용어들이 다 그분의 이름과 아이디어가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다는 증거죠. 맞아요. 저도 들어본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좀 더 공식적인 걸로는 독일하고 네덜란드 학회에서 주는 판토호프 메달이라는 상이 있고요. 베를린 근처에는 기념비도 세워져 있어요. 암스테르담 대학에는 판토호프 이름이 붙은 연구동도 있고요. 과학사에서는 이분을 이론과 실험을 통합한 선구자로 높이 평가하고 유럽에서는 흔히 물리화학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와, 물리화학의 아버지라. 단순히 그냥 과거의 위인이 아니라 현재에도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교육 현장에서는 단순히 수식만 외우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숨겨진 과학적 사고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사례로 활용되고요. 특히 여러 학문 분야를 넘나들었던 이분의 연구 방식은 요즘처럼 융합 연구가 중요해진 시대에 더욱 주목받는 다문적 통합의 훌륭한 모델이 되고 있죠. 자, 그럼 14번째 결론. 과학이론이 세계를 해석하는 방식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볼까요? 판토호프의 삶과 연구는 결국 이론이라는 게 세상을 어떻게 이해하게 하고 또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그걸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증거 같아요. 네,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는 분자의 세계의 그 복잡한 구조와 운동, 에너지의 흐름 같은 것들을 수학이라는 정교한 언어, 즉 이론을 통해서 예측하고 설명 가능하게 만들었잖아요. 네, 그렇죠. 이건 과학이라는 게 단순히 눈에 보이는 현상만 관찰하는 걸 넘어서서 그 이면에 있는 보편적인 원리를 파악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아주 강력한 도구라는 걸 증명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해한다는 것의 의미 자체를 확장시킨 거죠. 현상 너머의 원리를 보는 것까지 포함해서요. 정말 그렇네요. 그분의 이론들이 지금도 전 세계 실험실이나 교실은 물론이고 의학, 생물학, 약학 같은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기초 원리로 계속 쓰이고 있다는 점이 그 영향력을 실감하게 합니다. 맞습니다. 최초의 노벨 화학상 수상자로서 판토프는 과학의 진짜 본질이 단순히 새로운 걸 발견하는 데만 있는 게 아니라 그걸 깊이 이해하는 데 있고 그 깊은 이해는 바로 이론 속에 담겨 있다는 걸 몸소 보여준 인물입니다. 그의 삶 자체가 보이지 않는 세계를 탐험하고 이해하려는 과학적 여정에 뭐랄까 완벽한 한 편의 서사시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노벨 화학상 최초의 수상자 야코부스 판토호프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번 노벨 화학상 동영상에서 또 만나요.